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핵융합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과학동아 이병철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플라즈마 진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과 소통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미래사회나 기후위기 같은 분야거든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 에너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별명이 많이 있거든요. 연구 초기에는 이 핵융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라고도 불렸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태양이 불타는 원리하고도 같아서 지구의 인공태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를 미래사회의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부분 화석연료와 관련이 크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원자력 에너지를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로 우리 이것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강연 핵융합의 모든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융합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일단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핵융합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핵과 융합, 에너지 이렇게 단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물이죠. 이제 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잘게 쪼개 나가다 보면 이제 작은 입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런 입자들, 예를 들어서 물을 예로 들면은 H2O, 그러니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수소와 산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 뒤에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원자들은 이제 지구상에 뭐 또 대략적으로 한 118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뭐 레고나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그 블록의 개수가 118가지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블록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이 딱 118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할 주제인데요. 사실은 원자 속에서는 이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이 핵과 전자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 전자가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듯이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자의 실제 모습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굉장히 작은 핵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퍼져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전자가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름처럼 퍼져 있다라는 이런 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 과학의 혹은 세상의 실제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가운데 있는 작은 까만 점이 핵인데요. 이 핵이 굉장히 작죠. 이 작은 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물을 말씀드렸는데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와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핵은 다 양성자와 중성자 딱 두 가지 원소로, 원소가 아니죠. 두 가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 제가 원자 종류가 118가지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이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2개면 헬륨, 3개면 리튬 이런 식으로 각각 이름이 붙게 되고요. 여기에 중성자가 몇 개에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에서 중성자가 하나가 붙으면 중수소, 2개가 붙으면 삼중수소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아마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아마 오늘 계속 부르게 될 그런 이름일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 세상이 118가지 종류의 블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은 118가지도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자 이렇게 딱 3가지 블록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만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융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레고를 예를 들었는데 레고처럼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끼웠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중수소는 보시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수소에서 양성자 하나를 떼서 삼중수소에 붙이면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헬륨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중성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핵의 종류가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핵융합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하고 어떻게 이어질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보존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보존이라는 거는 사실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언가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존에는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두 가지의 중요한 보존이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량 보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았는데 살이 찔려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은 내 몸속에 들어간 질량하고 밖으로 나간 질량의 차가 바로 늘어난 내 질량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질량 보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데, 저 진자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뭐 혹은 이런 것들이 열 에너지로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거는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거나 또 있던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질량과 에너지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 물리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턴이 만든 어떤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이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이제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가 따로따로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질량하고 에너지라는 거는 합쳐진 형태로 보존이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인 E는 mc 제곱, 이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E가 바로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m이 질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에너지와 질량이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묶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질량과 에너지가 각각 따로 보존되는 게 아니고 질량하고 에너지가 합쳐진 형태로 보존이 된다면은, 다시 말하면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항상 보존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없던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질량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가장 놀라운 그런 개념의 전환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보신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되는 그 핵융합 반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뉴턴적인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거나 그런 거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레벨로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 핵융합 반응 혹은 핵 분열 반응 같은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저 단위가 좀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기 U라는 단위가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 질량이 거의 같고요. 중성자가 아주 약간 무거운데 그 단위를 그냥 1U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하나씩이니까 거의 2U에 가깝죠. 근데 뒤에 이제 복잡한 소수들이 많이 붙어 있죠. 자세히 재면 이제 저렇게, 사람들은 저런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 그리고 헬륨과 중성자 각각의 질량을 다 우리가 측정을 하고 더해보니까 질량이 보존되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아야 되죠.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질량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약간 0.02 정도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기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뀐 에너지는 각각 헬륨과 중수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 에너지가 바로 줄어든 질량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U나 뭐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단어는 사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단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핵융합 연료 1g이면은 석유 8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딱 보면은 엄청나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 1g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석유의 8톤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를 실생활에서 잘 일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질량과 에너지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보존된다는 것을 몰랐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왜 일어나기 어렵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반응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 잠깐 나왔던 그림이죠. 이제 원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작은 핵을 전자 구름이 감싸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은 사실은 저 가운데 있는 까만 점이 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되게 크게 그린 거예요. 한 10,000배 정도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 크기로 그리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그린 건데, 그래서 대충 이 핵과 핵 사이는 핵의 크기에 비교했을 때 한 10만 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핵의 그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핵에 몰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원자라는 거는 대부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나 아까 말씀드린 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거기 대부분의 공간은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물질이 형태가 유지되고 있죠. 부서지지 않고, 저 핵들이 합쳐지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간 것 중에 전자하고 양성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자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음성인 성질을 띠고 있고,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성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핵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돼요. 떼어낸 거를 우리가 보통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이죠. 요즘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 플라즈마를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건 사실 수천 도 정도만 가열을 해주면은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남은 핵들을 비교해 보면은 양성자만 남아 있잖아요. 중성자는 정기적 성질이 없고, 양성자는 둘 다 정기적으로 양성이니까 이 자석 같은 극을 붙이기 어렵듯이 얘네들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힘이 아까 제가 방금 저기 보여드리는 저 그래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어떤 사람 한 명이 돌을 위로 막 밀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밀어 올리려고 애쓰는 저 장벽이 바로 전자기력이 만드는 장벽입니다. 저 장벽만 넘기기만 하면은 돌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장벽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온도를 계산해 보면은 30억 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반응은 지금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가장 일어나기 쉬운 반응인데도 30억 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에너지죠. 근데 이 터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터널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적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 저도 사실은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걸 막 풀어서 보면은 저런 장벽을 사실은 돌이 뚫고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장벽이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저기에 이제 터널이 하나 뚫려 있는 것처럼 아주 소수의 어떤 입자들은 저 장벽을 뚫고 핵융합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를 바로 터널 효과라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효과가 있다고, 그 효과를 계산해 보면은 30억 도가 아니라 1억 도 정도만 돼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근데 사실 1억 도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 도도 낮은 온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온도인데, 이런 1억 도를 올리는 방법은 원리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플라즈마도 일종의 전기를 통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의 전기를 유도하는 유도저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덕션 히터 이런 거하고 사실은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또 원리로 따지자면은 전자레인지하고 또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입자를 그냥 직접적으로 충돌시키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구 같은 경우에 공으로 공을 쳐서 맞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1억 도까지 가열하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 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억 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억 도짜리 플라즈마가 공중에 그냥 떠 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것처럼 뜨거운 이력도가 가운데 뭉쳐져 있으면은 당연히 사방으로 퍼져나가려고 할 거고, 뭐 중력도 있으니까 지구에서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이런 이력도의 플라즈마가 용기의 벽에 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녹겠죠, 용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하기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아까 양성자와 양성자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자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똑같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둘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제 정기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띠기도 하고 음의 성질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력,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장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없을 때는 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플라즈마가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튜브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자기력선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자기력선 마치 이제 그 꼬치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처럼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그러면은 얘가 이 튜브 바깥에 벽에 닿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만 놓고 봐도 이게 좀 허점이 보이죠. 왜냐면은 저렇게 꼬치에 꿰어져 있으면은 옆으로 위아래로 빠져나가진 않지만 양 옆으로 빠져나가서 꼬치 끝으로 툭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이런 식으로 그 튜브를 삥 돌려가지고 양쪽 끝을 붙여버리면 도넛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면은 그 플라즈마가 저 자기장이라는 꼬치를 따고 빙빙 돌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핵융합을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핵융합을 처음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품었던 희망 중에 하나였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비대칭이에요. 보면 저 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도는 애들은 계속 안쪽에서 돌고 바깥쪽으로 도는 애들은 계속 바깥쪽에서 돌겠죠. 그러면은 안쪽에서 도는 애하고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은 힘의 비대칭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플라즈마가 한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벽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 꼬치가 그냥 이렇게 도넛 모양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사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꼬이게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쪽에서 도는 애는 계속 안쪽으로 돌거나 바깥쪽에서 도는 애는 계속 바깥쪽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자기장을 따라 돌면서 안쪽으로도 갔다가 바깥쪽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힘의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즈마가 한쪽으로 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부르는 그런 핵융합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핵융합 장치, 자랑스러운 핵융합 장치죠. K스타라는 장치인데요. 이 K스타도 바로 그 토카막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핵융합 장치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K스타의 진공 용기 내부인데요. 저 내부 안쪽에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게 돼요. 저 보면은 이제 그 탄소로 만들어진 타일들이 벽에 막 붙어 있는데 최대한 저기에 안 닿게 우리가 자기장으로 제어를 하면서 저 내부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이 플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지금 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이 저희가 실제로 만든 플라즈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D 모양 비슷하게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약간 벽에 닿는 것도 같지만 약간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면서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 토카막 내부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K스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도 20초를 유지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세계 기록이죠. 결과를 얻기도 했죠. 조금 밖으로 나와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동그란 용기가 아까 보신 그 진공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에 보이는 그 큰 장치들이 또 많이 붙어 있죠. 그런 장치들이 아까 말씀드린 1억도를 가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혹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토카막이라는 거는 그런 나선형을 자장을 만들기 위해 코일을 이용을 해요. 코일을 이용을 하는데 이 코일에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초전도 코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전도 코일도 저 내부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리고 그런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 장치,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장치인데요. 그런 장치들도 저 뒤에 다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밖으로 나와 보면 이거는 이제 K스타가 아니라 이터 건설 현장인데요. 이터라는 거는
크기로 따지면은 길이로 따져서 K스타의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배 정도 부피가 커다란 장치죠. 이 장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나라가 단독으로 지을 수 없고 7개 나라가 핵융합을 선도하는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런 국제 핵융합 연구 장치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게 그 주장치고요. 그 주위로 여러 가지 거대한 부대 설비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뭐 핵융합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핵융합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최대의 난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선형의 자장이라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플라즈마의 속에서의 전자나 핵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거동을 묘사한 시뮬레이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토네이도의 그림을 제가 사진을 넣어봤어요. 왜냐면은 이 핵융합 플라즈마와 토네이도는 똑같이 거대한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거고요. 이런 거대한 에너지가 그냥 놔두면 퍼져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돌려주고 어떻게 하면서 퍼져나가지 않고 한 곳에 뭉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토네이도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토네이도가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핵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연해주신 남용훈 박사님께 박수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